강아지에게 마음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이어진 개와 인류의 끈끈한 역사를 생각하면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사마귀는 어떨까요? 사마귀에게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마귀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군집 생활을 하는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에게는 의식이 있을까요? 개미까지 인정하신다고요? 그럼 단일세포 유기체인 박테리아는 어떤가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생각이 많은 철학자들에게는 더 골치 아픈 문제였고요. 모든 생명에 마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동물에게는 마음이 없다. 17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고 존재를 자각하는 건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의 특권이라고 말이죠. 걸출한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뭔가 그럴듯한 결론이 나왔을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이 얽힌 복잡한 문제는 이후로 그냥 더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철학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데카르트에 따르면 동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 역시 물리적인 형태의 몸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계나 동물 같은 개체와 구분지어주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몸뚱이가 아닌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곧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서양 철학사에 뿌리 깊게 박힌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자연 착취나 동물 학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지만 어쨌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공포했습니다. 인간은 의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렇다면 의식은 아는 것, 다시 말해 지식일까요? 인공지능에게 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인간다워질지도 모르죠. AI는 우리보다 아는 게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성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평생 동안 흑백으로 이루어진 방 안에 들어박혀 연구에만 몰두한 메리라는 천재과학자가 있습니다. 메리는 색채 분야의 전문가인데 비록 실제 색깔을 본 적은 없지만 색에 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전자기파 종류부터 시작해서 가시광선을 분석하는 안구의 신경세포까지 메리는 모두가 인정하는 지구 최고의 색채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메리가 이제 방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봅시다.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가득합니다. 이때 메리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색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난생 처음 눈으로 색을 보게 된 메리는 뭔가 다른 것을 배우게 될까요? 이미 색에 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과학자 메리가 뭔가 다른 것을 추가로 배우게 된다면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1982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 프랭크 잭슨은 무수현상적 감각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흑백 세계에 있는 색채 과학자 메리에 대한 사고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는 하지만 당시 잭슨은 세상으로 나온 메리가 배우는 새로운 것이 바로 지식만으로는 규명될 수 없는 퀄리아, 즉 경험을 통해 피어난 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퀄리아는 공유될 수 없는 마음이며 물리적으로 재현되지 않은 몸 바깥의 실체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과학적 탐구에 열의가 넘치는 미국의 철학자 데니얼 데닛은 잭슨의 사고 실험이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데닛은 파란 바나나를 예로 듭니다. 색에 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색채 과학자 메리는 비록 이전까지 파란색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파란 바나나를 보면 즉각적으로 이게 잘못된 색이라는 걸 알아차릴 겁니다. 왜냐하면 메리에게는 색에 대한 모든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메리가 파란 바나나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으로 메리에게 색에 관한 모든 물리적인 지식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데닛은 퀄리아조차도 물리적인 지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확고한 주장과 달리 퀄리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물리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은 아직 아무도 그 방법을 모르지만 어쨌든 학습 가능한 지식입니다. 잭슨은 나중에 데닛을 비롯한 다른 물리주의자들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관에 근거한 철학의 논증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지요. 한편 심리철학계에서는 1996년을 기점으로 어떤 기괴한 개념 하나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다음의 상황을 살펴보시죠. 여기 말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정말 말을 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미리 녹음된 음성이 나오게끔 설계된 간단한 인형입니다. 인형에게 모형 음식을 먹이면 인형은 맛있다 라고 말합니다. 인형의 머리를 때리면 인형은 아프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인형이 실제로 맛이나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인형에게는 퀄리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끌고 가보겠습니다. 먼 미래, 아니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과학자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듭니다. 이 인형은 과학자와 외모가 같을 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의 모든 구성 요소조차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형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고 충격에 몸을 움츠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과학자와 함께 산책에 나선 인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즐겁다. 과학자가 생각합니다. 희한하구만. 이 인형은 즐겁다는 느낌을 알지 못할 텐데. 마음의 지향성이나 퀄리아가 없는데도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는 이 인형을 철학계에서는 철학적 좀비라고 부릅니다. 영국 철학자 로버트 커크에 의해 1974년에 이미 제시된 개념이지만 이 사고 실험이 넓게 퍼지며 심화된 건 오스트레일리아의 철학자 데이빗 차머스가 쓴 의식적 마음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차머스는 철학적 좀비를 예로 들면서 마음이 물리적이라는 입장과 마음의 기능에 주목하자는 입장을 동시에 비판합니다. 물리주의자들은 철학적 좀비가 상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좀비를 탄생시켰지만 나중에 돌아선 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마음만 제키처럼 벗어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속성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현상 경험을 뜯어내는 게 가능해진다고 해도 그걸 실행하는 동안 다른 모든 속성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말 겁니다. 이 사람은 철학적 좀비가 아니라 뭔가 아득히 다른 존재가 되겠죠.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인간과 똑같은 인지 과정을 거치도록 입력받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은 결코 철학적 좀비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은 의식을 가진 인간이 되겠죠? 이렇게 튜링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퀄리아, 마음, 그리고 철학적 좀비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쟁을 이어온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의식은 영원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까요? AI는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남기면서 4편으로 이어진 인공지능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 Chucky, and I'm your friend to the end. 였습니다.